자, 3단원 스포츠와 불평등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을 보실 건데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시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문제도 쉽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쭉 훑어보면서 중요한 내용, 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성차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1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성차별은 왜 일어나는가? 원인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역할의 고착화, 성역할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성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관점인데, 스포츠를 할 때 스포츠에는 상대방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는 남성과 여성 중에 남성에 가깝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이러면서 성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자, 신체 조건의 편견도 나옵니다. 신체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성의 신체는 생리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부적합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 여성성의 대립성 나오는데 여자가 스포츠를 하면은 여성답지 못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성적이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하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좀 체크하고 가야 될 것은 네 번째, 생물학적 환원주의입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이런 차별적인 요소를 생물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하는 이론입니다. 자, 설명을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선천적으로 우월한 신체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우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능력을 겨루죠. 신체적인 능력을 겨루기 때문에 무엇에 더 적합하다? 남성에게 더 적합하고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문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인데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인간의 행동과 사회를 오로지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보려 하는 편협한 시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남성의 평균과 여성의 평균으로 봤을 때 남성이 이런 신체적인 능력, 근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다. 왜냐하면 남성 같은 경우도 신체 능력이 좋은 사람부터 쭉 좋지 않는 사람을 나눠봤을 때 어떤 여성의 경우에는 신체 능력이 좋지 않은 남성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남성은 우수하지 못하고 이 여성은 우수한가? 라고 되물어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관점은 오히려 지금의 스포츠가 너무 남성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신체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근력만 있는 건 아니죠. 근력, 유연성, 체력,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지금에 만들어져 있는 스포츠가 근력 위주다 보니까 남성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포츠 자체가 유연성, 이런 것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면 오히려 여성에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여성이 더 신체적으로 우수한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야, 그럼 그렇게 근력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동물들 중에 고릴라 있죠? 고릴라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근력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고릴라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환원주의는 성차별을 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좋지 않은 거죠. 편협한 시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환원주의는 좋지 않은 겁니다. 이 성차별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자, 성평등 방안, 성폭력 예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성평등이 일어나고 성폭력 등이 예방될까? 자, 성평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족한 시설의 확충 등을 해야 된다. 자, 성폭력이 일어나거나 일어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상황에서 이탈을 해야 되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예방해야 되고요. 모든 구성원의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 스포츠라고 한다면 선수면 선수, 지도자면 지도자, 관계자면 관계자, 이렇게 한쪽에게만 예방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예방 교육을 받아서 성폭력, 성인지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야, 당연한 내용들이죠. 문제로 나왔을 때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성차별도 마찬가지고 뒤쪽에 나오는 것도, 자, 역사적인 사실 등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성차별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올림픽에서 고대 올림픽에서는 여성의 참가와 관람을 비허용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 완전히 남성 쪽으로 가 있죠. 자, 이러한 사실은 후기에 와서 근대 올림픽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쿠베르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초창기의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 참여를 반대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들면서 남성은 사냥이나 전투에 더 능하고 여성은 육아나
임신 등과 같은 가정에 더 능하기 때문에 스포츠는 남성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평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는 모든 종목에서 여성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수 참여가 완전히 50대 50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뭐 지도자들도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뽑고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성평등을 굉장히 강조하죠. 자, 현대에는 오히려 여성만 참가할 수 있는 경기 종목이 존재한다. 이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타이틀 9은 별표 주시고요. 스포츠 지도사 전 과목을 통틀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성차별을 예방하고자 법으로서 이 내용이 처음 나왔던 내용입니다. 1972년 미국에서 통과된 법인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학교 내에서 성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은 남녀 동일하게 완전히 개선을 하고요. 스포츠 클럽도 마찬가지, 아니면 교과 수업, 체육이죠. 체육 수업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성평등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변화가 이 타이틀 9이라고 하는 법안이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인종차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아래 나오죠. 인종이란 생물학적,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분류된 인간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위에서 말했던 남성 있고 여성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종으로 나눈 거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원시 계통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뭐 체격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스포츠 지도사 여기 윤리학에서 나오는 인종차별에서의 인종은 주로 피부색으로 구분한 인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황인이라고 하고 백인, 흑인 이렇게 나누죠. 자, 이렇게 나누는 인종 구분 방식이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되고요. 자, 스포츠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인종 구분은 굉장히 많은 문제나 차별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뭐 동양인과 서양인과의 차이로 뭐 스포츠 참여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백인과 흑인으로 나누어서 백인 같은 경우는 똑똑하고 뭐 전략적인 스포츠를 잘하고 흑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피지컬적인 신체적인 것을 더 잘한다.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관점이 있었는데 스포츠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주제죠. 자, 그때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문제로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인종주의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주의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생각을 말하고 차별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럼 그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인종주의는 특정 종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종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자, 내가 직접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인종주의라고 한다면 인종차별은 선수의 능력 차이를 특정 인종의 우월이나 열등으로 과장하여 차등을 조장하는 것, 실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종차별로 볼 수가 있다. 자, 개념과 원인 같은 경우는 가볍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인종차별에서는 문제가 주로 이 사례 위주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가.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와 블랙 파워 살루트인데 이거는 별표 주시고 자주 출제됩니다. 자, 아파르트 헤이트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실시한 정책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로서 유색 인종의 참정권, 혼인, 거주 등을 제한했던 정책인데 굉장히 심각하죠. 이렇게 피부색 하나 가지고 정치에도 참여할 수 없게 하고 결혼도 끼리끼리 사는 곳까지 제한을 했던 정책이라서 전 세계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르트 헤이트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남아공 이 정권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것을 비판을 하면서 세계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육 대회에 남아공이 출전할 수 없게 하고 남아공도 마찬가지로 남아공에서 개최하는 경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백인 위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서로 이제 보이콧을 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정치가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넬슨 만델라가 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 정책이 철폐가 되었는데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 자, 아파르테이트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블랙 파워 살루트에서 살루트는 이 경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딱 이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흑인이 자신들의 차별에 대해서 항의하는 느낌이 들죠. 1968년 하계올림픽에서 미국인 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흑인인데요. 입상대에 딱 올라갑니다. 거기서 검은 장갑을 끼고 올라가요. 이 사진인데 자, 이렇게 주먹을 높게 들면서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자신들이 받았던 그런 흑인 차별에 대해서 항의했던 사건인데 특히 이런 올림픽 같은 경우가 평화의 재단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뭐 일제에 항거하는 송기정 선수, 뭐 일장기 말소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올림픽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와도 같다. 자, 극복 과감 보겠습니다. 인종을 초월한 실력으로 경쟁하자. 당연한 말이고요. 인종에 대한 편견 해소, 차별 철폐에 대한 이념과 방법론적인 연구인데 이거는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종 차별에서는 주요 사례 위주로 잘 보고 가시고요. 자, 이것 이외에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는요, 장애차별 나오고 여기는 더 쉽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도 매년 한 문제 정도 가끔씩 안 나오긴 하는데 나와도 어렵진 않고, 자, 장애차별이라고 한다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과 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차별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스포츠 조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 시간, 참여 종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다? 장애인이라고 이러한 의견이 좀 무시가 되면서 장소, 시간, 참여 종목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활동 장비 기구에 지원을 하면 좋다니까 지금 무엇이 안 돼요? 일단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나 기구의 지원이 부족했다. 그럼 그만큼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타인과의 사회성 함양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했다? 이렇게 타인과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통합의 기회가 부족했다.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통합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구성을 해야 된다. 자, 장애인의 인권 향상 방안 나옵니다. 지속적인 예방 교육, 안정적 지원, 시설 확충인데 이건 어렵진 않고요. 자, 만일 문제가 좀 지엽적이면서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스포츠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요. 그 사례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별적인 요소는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 4개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 배제, 분리, 거부인데 이게 말이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한 번쯤은 좀 곱씹어 보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못하게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배제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 것.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좀 배제에 해당하고요. 자, 분리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시죠? 일반인과 이제 장애인 이 둘을 이제 분리를 해놓는 거고 같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떼어 놓는 거고요. 거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하는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인데 문제로 이 4가지가 무엇인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례 주어지고 어떠한 요새에 해당하는가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배제, 분거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거제라고 하는 도시 있죠. 거제 그리고 분배, 거제, 분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거부, 제한, 분리, 배제.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이쪽은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뒷장에서 4단원 스포츠에서의 환경과 동물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각각 한 문제씩 이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연도에 따라서는 아예 통틀어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비중은 굉장히 적죠. 자, 그때 환경윤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환경윤리에서는 말 그대로 환경에 대해서 무엇이 윤리적인가 라는 관점이 될 거고 쉽게 생각했을 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을 거고요. 인간보다는 환경, 자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물론 각각의 경우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외우기는 조금 어렵고 문제 나왔던 수준에서 어떠한 학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리고 인간 중심 쪽인가 자연 중심 쪽인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 중심적인 것부터 보면은 자, 인간만이 본질이고 윤리학, 도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그 외의 존재는 인간의 도구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뭐 프로타고라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 나왔던 내용부터 보시면 자, 패스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이 소중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중심이라고 자연을 막 파괴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이 소중해, 자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본질인데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의 여러 윤리 규범을 잘 준수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 내용만 봤을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인간 중심의 환경 윤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베르크 나옵니다. 자, 지구의 생태계에 있어 이것은 인간의 터로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터는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살기 좋아야 하고,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자연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생태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질은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래 자연 중심 볼 건데, 일단은 문제로 만약 교수가 낸다면 인간 중심의 내용을 낼까요? 자연 중심의 내용을 낼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자연 중심의 내용을 문제로 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이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중요성도 그렇고요. 자, 자연 중심. 자, 의미 보면 인간 중심과 다르죠. 둘 다 자연도 있고요, 인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에서는 인간이 가운데 있고 자연이 주변에 있다면, 자연 중심에서는 자연이 있으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생태 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간도 하나 이렇게 딸랑 있는 거다. 인간은 만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되었던 학자들은 이렇게 4명 있습니다. 슈바이처, 테일러, 레오포드, 네스인데, 자,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슈바이처, 생명을 강조합니다. 생명 외경 사상 우리 앞에서 봤죠?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인간은 생명 전체에 확장된 책임이 있다. 자, 문제로 나왔는데 계속 뭔가 생명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슈바이처를 떠올리거나 또는 자연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테일러 나옵니다. 테일러 같은 경우는 별표 주시고 제일 많이 출제되었고 출제될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자, 테일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만물, 생명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4가지 행위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비상의 규칙, 불간섭의 규칙, 신뢰의 규칙, 보상적 정의의 규칙. 자, 이렇게 나오면 테일러 뽑으시면 되고요. 자연 중심으로 가시면 되는데 테일러는 이 4가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상의 규칙은 생태계 안에서 여러 명의 종류가 있죠. 우리 왼쪽에서 인간은 하나였으니까 동물도 있을 거고 식물도 있을 거고 자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이건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불간섭의 원칙. 이것도 말 그대로 서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서로의 생태에는 각자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동물로 따져봅시다. 동물 같은 경우는 약육강식의 세계죠.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내가 그 짐승에게 잡아먹힌 토끼가 불쌍하다고 구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생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신뢰의 규칙. 신뢰의 규칙도 말 그대로 서로의 생태, 서로의 종은 서로 신뢰하고 속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위에서 말했던 약육강식, 이러한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고, 특히 인간으로 따지면은 뭐 낚시나 뭐 사냥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뢰의 규칙에 위반이 되는 행위죠. 미끼를 통해서 물고기를 속여서 잡고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동물을 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뢰의 규칙에 위반이 된다. 자, 마지막 보상적 정의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상해가 갈 때도 있고 간섭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세계에 보상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환경을 개발을 하면서 환경이 파괴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시켜줘야 된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테일러 잘 보고 가시고요. 자, 레오폴드, 네스는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자, 레오폴드는 앞에서 대지윤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네스는 심층적 생태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든 내용 중에 대지, 자꾸 이런 내용 나오고 내용 중에 심층, 생태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뽑거나 또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인간은 대지 위의 하나의 구성원이다. 대지 나왔네. 레오폴드 가시면 되는데, 생태계의 오랜 균형을 지키고 안정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네스.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나의 영역이면서 자연과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된 구성원이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큰 자라고 했습니다. 큰 자. 이러한 내용들 나오면 네스로 가시면 되는데, 문제로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환경윤리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바로 밑에 나오는 부울 내의 환경 분류, 요게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울 내의 환경 분류인데,
문제로는 한 두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환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인데, 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순수 환경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스포츠가 일어나는 환경을 말합니다. 등산 같은 경우 우리 산이 그대로 있고 우리가 그냥 올라가기만 하죠. 요트는 바람을 타고 바다 위에서 이동을 하는 형태고요. 서핑도 마찬가지인데 자연을 변형하거나 큰 변화를 주지 않죠. 이런 것들은 순수 환경이고, 자, 개발 환경과 시설 환경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개발 환경은 실외 환경이고요. 시설 환경은 실내 환경으로 볼 수가 있다. 개발 환경은 자연을 어느 정도 개발한 환경입니다. 자연의 일정한 변형을 가한 환경인데 대표적으로 골프장이 있죠. 자연을 이제 깎아내고 모양을 만들어서 골프를 하는데 어느 정도 변형을 했지만 실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환경이고요. 스키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특이해서 가져왔습니다. 야구도 개발 환경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환경, 시설 환경은 자연과 분리된 완전한 실내 공간, 아예 건물을 세운 거죠.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이런 것들인데 쉽게 얘기해 보면 경기를 하는 공간에 뚜껑이 있으면, 천장이 있으면 시설 환경이고 천장이 없으면 개발 환경으로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26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에서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문제로도 언제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이 불가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말하고, 자, 개체와 사회가 영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주제로는 스포츠 시설의 개발과 건강한 인간, 자연환경의 공존, 국가적, 국제적인 협력인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로 나오기 좋은 거는 이 세 가지 필수 계율입니다. 자,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의하면 필요한 세 가지 필수 계율이 있다.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나를 고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필요성, 2번 역사성, 3번 다양성, 4번 보존성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뭔가 다 말은 돼 보이지만 보존성을 골라야겠죠. 왜? 전공 서적에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필요성, 역사성, 다양성인데 외워주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발전을 할 때, 개발을 할 때 꼭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역사도 있는 만큼 자연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이 역사도 중시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역사성의 특징. 세 번째, 지구 생태계에는 다양한 다양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발을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는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아래 스포츠와 동물 윤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스포츠와 동물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 나오는 스타일은 위에랑 거의 비슷합니다. 동물 윤리라고 한다면 결국 인간이 있고요. 동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우월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 가치가 비슷한가 이러한 관점이겠죠. 그럼 크게 인간을 위주로 생각을 하는 종차별주의가 있고 종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종차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특정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이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아래쪽에 가까운지는 일단은 읽어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의미를 보면 종차별주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은 옹호, 하지만 다른 종의 이익은 배척한다. 다른 종이 뭐예요? 이게 동물이겠죠? 그럼 동물, 식물 이런 것들보다 인간의 이익을 좀 더 옹호하는 게 종차별주의고, 반종차별주의는 반대가 되겠죠? 인간과 동물 등 종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적절한 처우와 대우를 강조하는 태도다. 그래서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종차별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동물을 너무 도구적으로 사용을 하더라. 자, 인간이 동물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유희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연구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자, 경쟁은 동물 간의 싸움을 붙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소싸움, 닭싸움, 개싸움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과 경기의 수단으로서 사용을 할 때가 있다. 우리 경마 같은 경우 승마죠. 승마라고 한다면 이 경기의 수단으로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말은 태어난 그 가치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은 동물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자, 유의는 우리가 사냥하는 것, 이렇게 밀렵하고 하는 것, 아니면 보고 노는 동물원 등과 같고, 자, 실험체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연구에서 특히 쥐나 원숭이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이러한 관점은 이제 종차별주의의 예로 볼 수가 있다. 특히 이 연구 실험체에서 동물 실험 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3R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있는지 가볍게 봅시다. 첫 번째, 대체의 원리인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동물을 쓸 때도 있고요. 식물이나 무생물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동물보다는 식물을 쓰고요. 식물보다는 무생물을 쓰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래서 나오는 피터 싱어의 쾌고 감수 능력과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밑에서 볼 거고. 자, 두 번째, 감소의 원리인데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동물이 있겠죠. 그러면 그 수를 최대한 적게 해보자 라는 설명이고요. 자, 개선 나옵니다. 실험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피해를 줄여야 된다. 자, 어떻게 됐든 동물이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것을 줄이자라고 하는 거죠. 대체, 감소, 개선인데 이것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3가지, 4가지 나오는 것들은 뭐 교수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언제나 쉽게 문제로 만들기가 좋거든요. 내가 한 문제가 도저히 안 만들어져. 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것들 내기가 좋겠죠. 동물 실험 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이 아닌 것은 옛날 같은 경우는 대체, 감소, 개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면 좀 욕먹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지 않고 1번 뭐 동물 대신 식물이나 무생물의 감소를 추구한다. 뭐 2번 사용하는 동물의 수를 감소한다. 3번 뭐 실험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한다. 4번 인간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동물들을 마음껏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 위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공을 들인다면 이렇게 출제도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한번 지우고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반종차별주의 볼 건데 크게 2명입니다. 레건하고 피터 싱어인데 문제로 거의 70% 이상은 피터 싱어가 주로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요. 동물 해방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렇게 나는 동물 권리론이다, 해방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후기 학자들이 전대의 학자가 얘기했던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건의 동물 권리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동물을 많이 존중해줘야 되겠지가 되겠습니다. 자, 동물도 내재적 가치를 가진 주체적인 행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수단으로 쓰면 안 되겠죠. 동물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 권리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위에 있는 내용들과 서로 상충되죠. 위에 같은 경우는 도구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피터 싱어는 별표 주시고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물 해방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쾌고 감수 능력 이것과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자, 쾌고 감수 능력부터 자,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동물을 분류하고 대우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쾌고 감수 능력의 쾌는 쾌락이고요. 고는 고통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만큼 윤리적으로 대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인간이겠죠. 인간은 가장 윤리적인 동물인 거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이런 아픔이나 기쁨을 느끼죠. 옆에 어떤 동물이 있으면 아프게 하면 도망가죠. 그러면 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쾌락과 고통을 감수한 능력이 크고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뭐 무생물 이렇게 쭉 나갈 텐데 동물들도 더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고등동물은 더 많이 느낄 거고 뭐 돌고래, 원숭이, 침팬지 이런 것들과 아예 원시동물 수준의 그런 동물들은 좀 낮을 겁니다. 이 안에도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것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쾌고 감수 능력이고요. 자, 두 번째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은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최대한 동등하게 고려하면서 대우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동물을 대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동물 해방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동물 권리론도 마찬가지고 동물 해방론도 마찬가지로 동물의 어떤 주체적인 가치를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종차별주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지우고 보면은 여기서 일단 명칭을 알아야 되는 것은 종차별주의, 반종차별주의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동물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물 실험 시 지켜야 할 윤리 기준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레건과 피터 싱어 나오는데 레건은 동물 권리론, 피터 싱어는 동물 해방론이고요. 쾌고 감수 능력이 뭔지,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피터 싱어입니다. 이게 단골 문제라서 꼭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5단원 스포츠와 폭력 보실 거고요. 여기서는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폭력은 아무래도 윤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스포츠로 따졌을 때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고요. 또 어떠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포츠 자체가 폭력적인 스포츠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스포츠로 따지면 권투, 뭐 태권도,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무도 종목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폭력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윤리학에서 폭력이라고 하면 일단 좋지 않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럼 이 폭력을
주요 요소로 삼고 있는 이런 스포츠들은 옳지 않은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아래 폭력의 종류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폭력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합법적 폭력 나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폭력 중에는 대부분의 폭력은 옳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이다, 올바른 폭력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예시와 같은데 스포츠 규칙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폭력 행위고 태권도의 발차기, 복싱의 주먹 타격 등과 같은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윤리적인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 일단 체크하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에 나와 있는 폭력의 이중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나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폭력의 삼각형 내용입니다. 폭력의 삼각형인데 이 요한 갈퉁은요, 스포츠 학자는 아니지만 폭력을 가장 많이 연구했던 권위 있는 학자였고요. 특히 이 폭력의 3요소,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이나 일반 윤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자,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고 직접적인 폭력, 그리고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인데 각각 일단 보지 않아도 서로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일단 큰 개념인데, 자, 직접적인 폭력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완전히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뭔가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파괴적인 폭력을 직접적인 폭력이다라고 합니다.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에 의해서도 발생되지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구조적 폭력, 비가시적이고 여기서부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간 이루어지는 폭력이고 의도가 노골적이진 않지만 관습처럼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것을 쉽게 구분해보면 직접적인 폭력은 조금 더 신체적인 폭력에 가깝다면 구조적 폭력은요, 정신적인 폭력에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화적 폭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정신적인 폭력은 문화적인 폭력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폭력, 언어, 행동, 양식 등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자, 이런 문화적인 폭력은요, 폭력 행위를 옳은 것이라 정당화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기도 하는데,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보면 폭력적인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화들, 우리가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데 그 문화 자체가 폭력적이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폭력적이다라고 알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나왔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스포츠 윤리학 전공 서적에는 나와 있진 않은 내용이라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봐야 될 것은 아래 이 두 가지인데, 자, 윤리적인 공격의 조건 보겠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공격, 폭력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윤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일단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타인의 탁월성 발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폭력을 행할 때 상대방은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행할 수도 있으면서 나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공격과 방어의 교환이 가능해야 되고요. 위에서 말했던 파괴적인 요소 없이 합리적인 방법이나 전술의 개발 등의 생산적인 요소가 포함이 될 때, 권투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윤리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폭력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개발트 나왔습니다. 25년도에 출제가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폭력 설명을 하면서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태권도에서의 발차기, 복싱에서의 주먹 타격 등 이러한 것들은 폭력인데 특히 이러한 종목에서는 이러한 폭력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폭력의 이중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이것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게발트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에 의해서 진압되는 이중성을 의미하는데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억제하는 규칙이나 제재도 일종의 폭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런 것이 게발트라고 부른다. 이것도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나올 내용은 아니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폭력 파트에서는 폭력의 종류보다는 아래에 나와 있는 폭력의 입장, 학자들의 입장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학자별 스포츠 폭력에 대한 입장과 폭력을 성찰하는 방법 보실 건데 이쪽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폭력을 성찰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실 거고, 자, 일단
앞에 환경윤리, 동물윤리와 마찬가지로 폭력에 대해서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본능적인 행위, 인간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속에서 배운 행위, 사회적 관행이나 문화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자기 본능적 행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렌츠인데 간단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 국가론 썼고요. 공격성은 본능적인 기질이다. 본능이라고 나오고, 자, 그럼 사회적으로 좋지 않겠죠. 무엇으로 제어한다? 교육으로 제어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용기라고 부르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도 나오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폭력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분노는 욕망에 앞서 나타나는데 이게 폭력을 유발을 하고 이것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본능적 행위죠. 자, 로렌츠. 자, 동물과 인간은 공격적인 그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본능이라고 한다는 거고, 자, 아니야, 우리들은 다르게 생각해. 폭력은 사회적으로 배운 거야 라고 하면서, 야, 마르크스, 폭력은 국가의 통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폭력은 가능하다. 그게 무엇이냐면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한 폭력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이게 뭐였죠? 그 혁명 중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누구를 타도하는 거예요? 부르주아들을 타도하는 거죠. 이러한 혁명들은 이제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한 폭력에 해당합니다. 자, 앨리스 나옵니다. 자, 앨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잘 발현되기가 어렵다. 왜? 사회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간다? 스포츠로 자꾸 가더라. 스포츠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고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스포츠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통제하고 즐기면서 이겨내는 특징이 있다.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래 더닝 나옵니다. 폭력의 근절 시도는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다른 경우,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폭력이 오히려 증가를 할 때도 있다. 자, 이렇게 무슨 말을 했는가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본능으로 보는 행위와 사회적인 행동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 폭력을 성찰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중요합니다. 이 5명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푸코, 아렌트, 홉스, 지라르 등이 있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자, 키워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에서 무엇이 폭력을 유발한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분노가 유발을 하고, 아래 푸코 같은 경우는 이러한 폭력이 규율과 권력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인데 사람들 누구나 악을 행하는 상태. 그러면 평범해지는 거죠. 그러한 사회가 폭력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고 비판을 하고요. 홉스 같은 경우는 리바이어던 나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 그런 본능적인 기질을 압도할 수 있고 제약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지라르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적인 경쟁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정도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체크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왜 폭력이 일어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본능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폭력이 일어나는데 이 폭력이 또 폭력을 부르더라. 첫 번째, 이 분노의 감정이 중요하겠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푸코 나옵니다. 푸코는 훈육론으로 유명하죠. 전통적인 위계 질서의 구조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권력이 폭력을 생산한다. 자, 우리 국가에서 말하는 이런 규율, 형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는 행동들, 아니면 스포츠 집단에서 하는 단체적인 규율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폭력은 규율과 권력과 같은 형태로 이제 사회 속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나 아렌트 나오고요.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설명 보면 사유하지 않는 것이 악의 근본이다.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야. 그것을 무사유라고 하는데, 야, 너도 나도 폭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관행대로 한다는 거죠. 잘못된 관행을 습관처럼 하는데 너도 나도 그냥 습관처럼 하는 사회, 그런 것이 문제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중에 악에 해당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뭐와 좀 연관이 있어요. 우리 스포츠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 그 지도자에 의한 폭력 문제 있죠. 물론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완전히 신체를 사용해서 하는 폭력은 완전히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지도자가 폭력적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다 라는 게 한나 아렌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래 홉스 나옵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 폭력 이런 것들은 인간 자체가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생각을 한대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폭력으로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리바이어던인데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압도할 수 있는 통치권자라고 나오고 우리 국가 수준에서 법과 제도로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리바이어던은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서에 그 나오는 바다 괴물인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통치를 하려면 더 무서운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라르는 폭력의 원인은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니다라고 나오고 무엇에서 일어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방. 자,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모방을 하고요. C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C라고 하는 사람도 B를 모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서로 모방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 모방적 경쟁이 일어난다. 이게 심화가 되면 무엇이 된다? 폭력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심각한 갈등을 불러오는 모방 욕구를 모방적 경쟁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사회가 공격적인 것이 심화되면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희생양을 삼아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개선을 한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희생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게 지라르가 얘기하는 폭력에 대한 관점 중에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꼭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놓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관중폭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상황이라고 한다면 꼭 선수만 또는 지도자에게만 폭력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관중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 관중폭력의 의미, 선수나 심판에 대한 욕설, 비방, 신체적인 폭행, 경기 시설물 파괴 등인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표적으로 훌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관중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훌리거니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원인을 보시면 개인보다는 군중 형태에서 더 발생하기가 쉽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집단 행동, 단체 행동이 일어나기가 좋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하기 위한 적절한 윤리적 가치관이 고취된다.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폭력 파트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관중폭력 같은 경우는 여기 출제되었던 이 내용보다는 우리 스포츠 사회학에서 다뤘던 내용이 윤리에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포츠 사회학에서 관중 행동 이론에서 전염 이론, 수렴 이론, 규범 생성 이론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 자체는 윤리학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공부하시면 윤리학을 꼭 같이 선택을 하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윤리학을 푸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때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잘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6단원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출제되는 게 거의 도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핑의 개념을 보시면 성적 향상의 목적으로 약물 사용, 특수한 처치, 그리고 이를 용인하거나 은폐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윤리학, 스포츠 윤리학이 필요하게 된 원인 중에 대표적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도핑이 무엇인지, 도핑을 왜 하는지, 그리고 도핑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때 여러 가지 도핑의 종류가 있고요. 일단 도핑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의 도핑 방지 기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 이거는 도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산소 운반 능력 향상, 화학적, 물리적 조작, 유전자 도핑. 이 세 가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산소 운반 능력의 향상을 인위적으로 시키면 이것은 도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리학을 배우진 않았지만 결국 신체 능력을 잘 발현하려면 이 산소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산소와 연관이 많은데 인위적으로 인간의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면 이것은 반칙이라고 보는 거죠. 도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혈액 도핑. 혈액에다가 무엇인가를 넣는 거죠. 인위적인 산소 섭취, 운반 능력의 향상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화학적, 물리적인 조작. 화학적 조작과 물리적 조작. 자, 화학적 조작. 채취 시료를 변조를 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갈 때 그것을 변조해서 나오지 않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도핑으로 볼 수가 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도핑을 용인, 은폐하는 행위죠. 그 다음 정맥 주사, 전혈을 순환계로 재주입한다. 이제 평소에 내 혈액을 뽑아 놓는 거예요. 뽑아 놓고 내가 경기 직전에 그 혈액을 다시 내 몸에다가 넣게 되면은 일단 걸리지는 않겠죠. 걸리진 않겠지만 무언가 인위적인 신체 능력의 향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도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유전자 도핑인데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겠죠. 핵산이나 세포 수준에서 변화시키는 거고, 유전자 개놈, 체세포 변형, 생식세포 유전 배아를 단계부터 뭔가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견해내기가 어렵겠죠. 이렇게까지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핑들이 있습니다. 브레인 도핑, 기술 도핑인데, 브레인 도핑 보면은 뇌에 전기 자극을 주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핑 방법이다.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반적인 도핑 행위는 우리 몸에다가 화학적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할 때도 보통은 혈액이나 소변을 검출해서 검사를 하죠. 근데 이러한 브레인 도핑은 사실상 발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래 기술 도핑도 마찬가지. 요거는 좀 다른 차원인데, 이제 스포츠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스포츠 장비나 도구도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수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너무 영향을 많이 주면 이것도 일종의 도핑으로 본다는 거죠. 왜? 스포츠라고 했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이 영향을 준다면 돈이 많고 부유한 선수와 돈이 적고 부유하지 않은 선수의 경기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도핑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도핑을 하는가라고 한다면, 지나친 경기 참가의 욕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기고자 하고, 물질적 보상이 아주 클 때 도핑을 많이 하더라. 부작용도 어렵진 않습니다. 건강에 일단 영향을 줄 거고요. 스포츠의 본질적인 즐거움이 감소되겠죠. 공정성 문제와 모방과 강요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금지 방법도 상식적입니다. 윤리 및 도덕교육 강화, 윤리적인 의식 변화, 그리고 검사와 제재에 강화하겠죠. 검사를 강화시키고 적발시 강경한 처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용기구와 생체공학 기술의 활용인데, 기술 도핑과 조금 연관이 있겠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쁘게 쓰여지지 않고 좋게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스포츠 수행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선수로 하여금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 경기로 했을 때 오심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구 이런 거 보더라도 이 심판의 보조로서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축구도 마찬가지로 VAR이 도입이 되면서 좀 더 정확한 판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되는 거고요. 스포츠에서의 기술이 발달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 안전을 위해서 발달을 하면 좋고요. 이제 감시, 판정을 위해서 발달을 하면 좋고, 마지막 퍼포먼스, 수행 증가를 위해서 발달을 하면 좋다. 이런 것들도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지우고 정리를 하면, 도핑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어떠한 방식이 있는가? 특히 이 세 가지는 고유의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무슨 내용인가? 나머지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이 세 가지 과학기술의 원칙, 이런 것들은 문제 내기 좋으니까 한 번쯤 눈여겨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7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 스포츠와 인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성에 비해서는 문제로 잘 출제되지 않는 편이지만, 이러한 인권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선수 간의 관계에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인권 문제들, 또 학생이면서 선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줄여서 학생 선수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미성숙한 선수들에 대한 인권 문제나, 또 앞에서 봤던 장애차별, 성차별, 인종차별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 인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문제로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 여기서는 보통 학생 선수에 관련한 인권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아래 나오는 스포츠와 인성 문제, 스포츠를 통해서 도덕교육,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전까지는 주로 첫 번째 학생 선수의 인권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강의에서 아랫부분을 조금 더 보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25년도에는 뒤르캠이 출제가 되었고요. 26년도 예상을 해보자면 이 아래쪽에 콜버그라고 있습니다. 이 콜버그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몇 년째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좀 나올 것 같고, 이거 다음으로는 스포츠 윤리학 전공 서적에 보면은 인권 관련한 부분이 올해 좀 개정된 게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인데, 첨부 인권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나올 만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심화 강의에서 조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생 선수의 인권부터 볼 건데요. 스포츠 인권이 무엇인가 보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스포츠와 심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 권리를 말한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그러한 정책 등을 마련해야 되고요. 특히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야,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주로 봐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학생 선수 소외 문제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자, 여기 학생 선수가 있습니다. 학생 선수인데, 자,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학생 선수라고 하는데,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윤리적인 그 인권 문제가 있는데, 자, 근래에는 좀 나아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이런 학생 선수들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운동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운동으로 모두 성공을 하기가 어렵죠. 100명이라고 했을 때 자기 전공, 운동을 가지고 직업으로 삼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의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학습권이 보장이 안 된 거죠. 이러한 학습권은 뭐예요? 결국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비판되었으나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2016년에 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학생 선수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나중에 운동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였을 때 그래도 사회 속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길러야 된다 라는 주장이 강하게 생겨나면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죠.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이러한 정책들이 마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부터 보시면 첫 번째 최저학력제 나옵니다. 자, 운동선수라고 아예 공부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최소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급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의 평균이 있겠죠. 뭐 성적의 평균이 만일에 뭐 60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평균의 50%면 몇 점이요? 30점은 이 운동선수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경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회나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야, 그러면 당연히 중요하겠죠. 야,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에서 운동부를 담당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 최저학력제가 안 되는 친구들을 막 불러다가 공부시키고 뭐 담당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수행평가 하게 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대회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좀 중학교, 고등학교는 괜찮습니다. 중학교는 40%니까 만약 평균 60점이라고 한다면 4, 6에 24, 24점이고요. 고등학교는 3, 6, 18, 18점 정도는 맞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성적 대비 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야, 이것도 못해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더 심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다니던 초등학교에 운동부가 있었는데 그 운동부를 다니면 거의 정규 수업은 듣지 않았어요. 오전만 잠깐 있다가 오후부터 체험학습 같은 걸 쓰고 훈련하러 가고요. 저보다 더 높은 연배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수학이나 영어 기본적인 능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법적으로 최저 학력을 충족해줘야 된다. 야, 그 다음 주말 리그제 모든 정규 수업 참여 나옵니다. 야, 당연히 무슨 문제였을까요?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대회에 다니는 거죠. 대회 경기에 참여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가능했습니다. 학교장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승인을 하면은 이제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불가하다.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을 다 참여를 해야 되고요. 연간 대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뭐 횟수도 제한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횟수도 제한이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평일에 하다 보니까 평일에 대회를 가버리면 수업을 못 듣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회들이 주말에 열립니다. 주말 리그제라고 해서 자,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결국 무엇을 강조한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강조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합숙 훈련은 기본적으로 했죠. 저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 합숙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합숙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 합숙 훈련이 폐지되고 이런 것들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학생 선수 소외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올 법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어서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로부터 소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체로부터 소외된다. 무슨 말이냐면 신체를 너무 가혹하게 쓰다 보니까 신체를 소외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스포츠 활동은 우리가 스포츠에 참여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 선수는 아무래도 이기고 성적을 내고 뭐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본연의 목적으로부터 좀 소외된다라고 하는 거고
유적 본질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이라고 하는 본질로부터 조금 소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학생 선수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가 아니라 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일종의 도구로서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소외될 수가 있고, 자,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자기로부터의 소외는 거의 비슷합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인데 이렇게 학생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방금 들은 정도로만 익숙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아래 인성교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인성교육 보실 거고요. 작년에 디르켐 나왔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루소 정도, 그리고 아래 콜버그는 별표 주시고 여기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스포츠와 인성교육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윤리학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러면 윤리학에서 자, 도덕적인 행동, 윤리적이고 좋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라는 물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도덕적인 행동 알겠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루소 나옵니다. 프랑스의 자연주의 사상가고요. 자연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르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루소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몽적인, 그러니까 밖에서 마구마구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서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을 꺼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대에서 주장하는 그런 교육과 비슷하죠. 아동 중심의 교육을 처음 시작한 그런 기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 좀 자세히 나오냐면 에밀리라고 하는 소설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의 아이가 있고 이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소설처럼 굉장히 유명한 저서인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현대에서 강조하는 아동 중심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뭐 인성적인 교육이 나오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거고, 자, 스포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나 신체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단련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도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루소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디르켐 나옵니다. 디르켐은 사회학의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굴러가는지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 사회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고요. 자, 한 사람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법이나 규칙이 있어. 그것을 알려줄게. 너 다 배웠어? 들어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뭐 그 다음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고, 그럼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가운데 사회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변화하는 것, 사회화를 얘기한 사람이고요. 자,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회화 과정과 도덕적 사회화를 강조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사회화는 다른 말로 보면은 그 사회에서 지켜야 될 도덕이죠. 도덕교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냐? 일단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육을 강조를 했고요.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규율정신, 집단 애착, 자율성 등을 강조를 해서 사회 속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길러내고자 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베닛하고요, 위인 나오는데 둘 다 거의 디르켐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자이면서 후속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베닛부터 디르켐의 도덕적 사회화 이론을 근간으로 인성교육을 강조를 했는데, 자, 무엇을 통해서 강조했다? 고전과 인문학에 중점을 두고 강조를 했대요. 자,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베닛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인 보겠습니다. 베닛과 유사한 관점으로 도덕적 위기가 전통의 포기에서 온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 전통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바로 밑에 나옵니다. 위대한 전통으로 돌아가며 도덕교육도 인격교육의 형태로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위대한 전통 나오면 위인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앞 글자가 똑같죠? 위인의 위, 위대한 전통의 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레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자기는 가치 명료화 단계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단계는요,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도덕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 과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선택인데 내가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돈이 중요해.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겠죠. 자, 선택을 하고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소중히 하기인데, 자, 레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발표하기. 자, 나 혼자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영향은 없어. 뭐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발표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될 겁니다. 행동하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선택, 소중히 하기, 발표하기, 행동하기인데 가능성은 좀 적긴 하나 만일에 레스가 나온다면 이 가치 명료와 단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아래서 콜버그 보겠습니다. 콜버그 중요하다라고 했죠. 별표 3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버그는 레스보다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도덕성을 기를 수 있는가인데, 자, 첫 번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도덕성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이 있어야 길러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콜버그는 이것을 일단 나눕니다.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인데, 자, 크게 6가지 단계고요. 가장 낮은 수준 1단계부터 가장 높은 수준 6단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버그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10살 정도까지는 1, 2단계의 도덕적인 수준을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다 크고 나면은 보통 6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자, 내가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을 딱 검사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20살인데 이 20살만큼의 도덕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콜버그는 어떻게 하냐? 딜레마를 주고 그 딜레마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도덕성을 발달을 시켜 나가는데, 그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덕적인 딜레마를 제시를 한다. 그러면서 도덕성의 계열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게 콜버그입니다. 그럼 콜버그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겠죠. 도덕적인 딜레마, 그리고 계열적으로 나눠져 있는 도덕성인데 이 발달 단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콜버그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딜레마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하인즈 딜레마라고 하는데, 자, A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있는데, 자, 이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됩니다. 이 약이 이 약사를 통해서 개발이 되는데 이 약값이 비싸요. $2,000입니다. 근데 이 약만 있으면 이 암이 낫는다라고 해봅시다. 남편은 이 약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부탁을 해서 $1,000를 딱 모아갑니다. 모아가서 자기 와이프가 죽어가니 이 약을 좀 달라라고 하는데 이 약사는 $2,000가 아니면 팔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남편이 그날 밤에 몰래 가서 이 약을 훔쳐서 자기 부인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콜버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의 정답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남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약사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못해도 상관없는데, 자, 그 잘못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자, 1단계가 벌과 복종의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남자가 잘못했어. 그러면 왜 잘못했는데 물어봤더니 약을 훔치면 벌을 받잖아.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도덕성은 아직까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벌이 두려워서 행동을 하는 상태인데, 그러면 2단계는 이런 겁니다. 욕구 충족인데, 자, 이 남자의 행동은 잘했어. 그럼 왜 물어보겠죠? 야, 그럼 왜? 그러면 이 약을 통해서 와이프를 살리면 남자는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덕성의 관점이 그 사람의 욕구에 해당을 하는지, 요거는 다른 말로 개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지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쭉 이어나갑니다. 대인관계, 법과 질서, 사회 계약인데 마지막 보편적 원리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 야, 생명은 중요하잖아.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보편적 원리 6단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콜버그는 이렇게 딜레마 상황을 주어줬을 때 그 사람의 도덕성 수준을 알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런 딜레마 상황을 연습을 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 상황에서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겠죠. 스포츠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이 있을 겁니다.
경기에 참여를 하는데 공정하게 규칙을 지켜서 이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코치가 상대방에게 태클을 해서 뭐 다치게 해라 라는 주문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뭐 좋진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선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딜레마를 준 거죠. 그러면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치게 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뭐 3단계 대인 관계를 보면은 코치의 말을 지켜야 코치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보편적 원리로 보자면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은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문제로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고요. 어떤 선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선수의 행동은 홀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에 몇 단계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서 잘 보고 가시고, 자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심화 강의에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버그 중요합니다. 자, 아래 맥페일 보겠습니다. 자, 도덕성을 배우는 것, 도덕적인 가치는 중요한 타자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서 학습이 된다. 이제 모방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모델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타자들은 중요한 타인인데 우리 보통 누가 있을까요? 가족으로 따지면 부모님,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지도자, 선생님, 뭐 친구들. 자,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도덕적인 가치를 배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스포츠라고 따지면 가장 영향력이 높은 지도자가 있겠죠. 스포츠 지도자들로부터 학습이 되니까 지도자는 결국 뭐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성교육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다음 단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단원 스포츠 조직과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는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사실 어디서 나올지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아래 보이는 심판의 윤리에서 주로 문제가 나왔고요. 22년도와 5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조직을 경영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뭐 이것도 다소 난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와서 스포츠와 정책 윤리 파트에서는 23년도와 5년도에는 스포츠 윤리 센터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심판의 윤리 쪽입니다. 이쪽 부분이 내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스포츠와 정책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는 법이나 정책 관련한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스포츠 교육학에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사회학에서도 나온 적도 있고요. 스포츠 윤리에서도 나온 적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법과 정책은 교육학보다는 스포츠 윤리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 윤리에서 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교수님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뭐 어찌됐든 그래도 윤리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다. 자, 스포츠 윤리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인가요? 2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자, 이 기관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체육계 있죠. 스포츠계,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 문제, 폭력 문제, 비리, 뭐 승부 조작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 자체에서는 징계권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유가 법에 저촉이 되면은 이것은 경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경찰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일에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면 그 스포츠계에 속한 그 체육계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겁니다. 뭐 몇 경기 출전 정지, 뭐 지도자 벌금 이런 식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강제성은 없죠. 근데 스포츠 윤리센터는 뭐를 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계도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했냐면 정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우리 가장 알고 있는 대한체육회 있죠. 대한체육회에 지금 모든 공인기관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담당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만을 담당을 하는 이 기관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면 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이 되었고요.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을 합니다. 이제 반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여러 공무원들, 행정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이나 아니면 따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기관들은 명칭을 다른 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스포츠 윤리센터도 마찬가지 다른 이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없다. 많이 사용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자, 역할은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스포츠 비리,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이다 라고 나오면서 저는 정책
쪽으로 봐가지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사실 인권으로 봐도 됩니다. 7단원에 들어가도 되는데 뭐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자, 아래 스포츠 기본법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기본법은요,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스포츠 3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포츠 3법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법인데요. 이것은 배경을 아시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최초로 체육에 관련한 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거의 60년 넘게 이 법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체육에 관련된 정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이 법이 너무 거대해지게 됩니다.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운영이 되던 게 학교체육진흥법이 있고 그 이외에 짜잘짜잘한 법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스포츠와 관련해서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주장이 생기게 되면서 스포츠 기본법이 나오게 되고요. 더불어서 나오는 게 스포츠 클럽법. 이제 사회 곳곳에서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클럽이 아니라 진짜 동호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선수를 육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선진국화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선수가 되려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밟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창구를 하나 더 만들어준 거죠. 지역 속에서 스포츠 클럽을 개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자, 이 클럽 중에는 운영이 잘 되는 클럽은 뭐 돈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되고 여기서 뭐도 육성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전문 선수도 육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특정한 스포츠를 잘해요. 그럼 이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학교로 예전 같은 경우는 전학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다니는 학교 그냥 다니고 주말에 스포츠 클럽 가서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년체전, 전국체전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 게 스포츠 클럽법이고, 체육인 복지법은 말 그대로 체육인들에 대한 예우에 관련한 법인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됐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스포츠 기본법의 1조 목적을 이렇게 주어지고 이 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인데 일단 나온 수준에서 우리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법과 정책은 교육학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론 강의는 넣어두지 않고 따로 빼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정리를 해서 자료와 함께 강의로 드리거든요. 거기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윤리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교육학도 함께 가져가시면 좀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좀 있고,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서 심판의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여기서 출제가 됐는데 당연히 심판이라고 한다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로는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고 나와도 상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심판이 가져야 될 덕목들, 뭐 공정성, 청량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뭐 그렇게 이론적인 내용은 많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심화 강의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나온 수준에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이 뭔데?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 규칙의 이행을 감시하고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심판은 윤리적 덕목에서 개인윤리, 사회윤리 나옵니다. 우리 앞에 리부어에서 배웠는데 개인에게 요구되는 윤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윤리로 나눌 수가 있고 뭐가 더 힘이 세다? 사회윤리가 더 세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개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거시적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윤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해야 심판들이 잘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제도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제도적 강제성,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것도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심판의 오시인 문제도 있겠죠. 극복 방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문성 향상, 오랫동안 경험하고 반복 훈련해야 된다. 심판도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상임 심판 제도의 확립 나오는데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상임 심판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제 임하는 심판인 거죠. 전문 심판을 말하고, 그럼 뭐가 비교가 될까요? 심판 자격증이 있으면서 대회가 있을 때만 심판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러면 이것보다는 상임 심판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상임 심판을 안 하고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돈 때문에 좀 그렇죠. 대회가 있을 때만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임 심판 제도를 확립을 하고 적절한 보수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좋다. 자, 세 번째,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데 뭐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입니다. 자, 거의 문제로는 나오진 않고요. 뭐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긴 한데 제가 봐도 윤리학에서 내기에는 좀 어렵진 않나. 뭐 행정학, 뭐 정책학 여기에선 좀 나오긴 좋은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멀리 간 것 같고요.
일단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윤리 경영과 기업 윤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소 난해하긴 한데, 야, 윤리 경영이 뭐고 기업 윤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건 윤리 경영이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관점이 기업 윤리입니다. 자, 뒤에 설명 보면 기업의 경영을 윤리의 최우선을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윤리적으로 경영한다는 거죠. 다음 기업 윤리는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게 뭐예요? 윤리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윤리인데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뭐 스포츠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문제로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포츠 윤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1단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2단원이고 3단원부터 쭉 이어나가시면 되는데 자, 문제 일단 많이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다 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잘못 이해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을 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포츠 윤리도 점수 받기 굉장히 좋은 과목입니다. 꼭 선택하셔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